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맨 얼굴처럼 맑은 날입니다. 김우성 PD입니다. 경제적으로 기업은 숫자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벌었냐, 얼마가 손해냐 이런 것들을 회계 관리를 통해 확인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기업의 건강성을 판단합니다. 이걸 막는 방해,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언뜻 무언가 나누다, 취하다 이런 의미 같지만 가루 분자에 꾸밀 식자를 씁니다. 실제보다 부풀려 더 좋게 보인다 이런 의미인데요. 얼굴을 가리고 진실을 가리는 것, 결국 미래를 가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 제때 기업의 건강함을 파악하지 못한 조선 해운 위기업종의 구조조정을 바라보면서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5월 16일,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오늘 오후 주요 경제 뉴스들입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경영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율 등에 대한 면세점 담합. 정부가 칼을 꺼낸다고 했는데 정작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요즘 가공식품에 바나나 열풍 불고 있습니다. 막걸리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데 좀 비싸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원 최명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이 1분기 경영 실적이 영 시원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투자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응답 기업이 224개였으니까 뭐 이게 전부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224개 중에 32.1%가 1분기 경영 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27.6%는 올해 연간 실적도 연초 목표치를 밑돌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인 44.6%의 기업이 2018년 이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8년 이후에도 회복이 어렵다 이런 기업도 17.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뭐가 제일 우선이냐, 감세 등 그 세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확대, 또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이런 것 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경영상 이 애로사항, 내부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라든가 인재 확보, 또 핵심 기술 역량 미비 뭐 이런 것 등을 지적을 하고 있고, 외부 환경 요인은 중국의 경기도나 국제금융시장 및 환율의 불확실성 이런 것 등이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곳이 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그 단체인데요. 이 설문조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세 등 이 세제 지원을 말한 게 이 세제 혜택을 좀 더 받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설문조사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숫자들이 이렇게 경영 목표 미달이라든가 부정적인 그런 경기 전망이라든가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히 좀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위기감은 정말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어제 나온 이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면세점 담합, 정부가 칼을 꺼내서 제대로 조사하겠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게 얼마 전인데 과징금은 0원 이게 어떤 뉴스인가요? 네, 결국 경징계 수준으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과징금 부과 없이 경징계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내긴 했는데요. 네. 공정위가 잘못 칼을 꺼낸 건지 칼을 꺼냈다가 그냥 무도 안 자르고 그냥 슬그머니 집어넣는 건지 조금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네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이 면세점 업체들이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을 달러 표시로 이제 전환할 때 기준으로 하는 적용 환율을 담합을 했다. 요 혐의를 갖고 4년여 동안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 담합을 한 건 맞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 경제적인 효과, 부당 이득이 규모 이런 것 등이 미미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2006년 7월부터 이 면세점 등이 내국인에 대해서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허용이 됐는데 네. 이 면세점 업체들이 2007년 1월부터 환율에 대해서 이제
서로 짬짬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서로 연락해서 너희들 환율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 갖고 동일한 환율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요게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소비자들의 민원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같은 물건인데 A 면세점하고 B 면세점하고 환율이 다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담합의 수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환율 같은 가격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인데요. 2007년 1월부터 이제 환율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을 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담합에 참여를 했다가 2012년 2월, 3월 이때부터 이제 담합이 다 깨졌습니다. 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서 이 적용 환율을 낮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년여간 조사를 벌였는데 네.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했고 부당 이득이 크지 않았다. 이래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환율 보상 할인 또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환율은 이제 얼마로 적어놓고 그거보다 더 싸게 파는 이런 일도 만연을 했다고 이렇게 공정위는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 조사를부터 아예 안 했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내서 좀 뒷맛이 좀 개운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발 내밀다가 좀 봐달라는 의미로 자진 신고한 사례도 그때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뭐 말 그대로 봐준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바나나가 들어간 과자들부터 시작해서 바나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바나나 맛 막걸리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언뜻 상상을 안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편이라고 알려졌네요. 우연찮게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맛을 봤는데 드셔보셨군요. 네. 네. 좀 약간 상당히 답니다. 아,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술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쌀 바나나가 일반 그 탁주로 분류가 안 되고 기타 주류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나나만 막걸리라고 해서 알려져 있긴 한데 잘 보면 이 겉면에 막걸리라고 써놓은 표시도 없고요. 네네. 탁주가 아닌 일반 주류로 분류가 돼서 네. 조금 그 주세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국순당이 쌀 바나나라는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네. 이 막걸리 기법으로 다 만든 다음에 바나나 퓨레와 바나나 향을 첨가를 해서 그렇게 내놓은 제품입니다. 네. 3주 만에 100만 병 정도가 팔릴 정도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주세법상 이 첨가물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탁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세법상 탁주에다 맛이나 향을 첨가를 하려면 농산물에 원액만 넣을 수도 있는데 색소나 향료를 넣은 것은 탁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 바나나 그 원액을 넣으면 이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네. 낼 수 없어서 이 국순당에서는 이 퓨레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향을 첨가를 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탁주 주세가 5%, 기타 주류는 주세가 30%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쌀 막걸리가 이 대형마트에서 1,200원 정도에 팔리는데 쌀 바나나 이 막걸리는 1,700원 정도에 이렇게 팔리는 그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막걸리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이 주세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현대 입맛에 맞춰서 다양한 전통주를 개발을 하려면 이런 규제는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조만간에 한번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이 산업은행과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사 가운데서는 첫 번째인가요? 그렇죠. 뭐 예전으로 돌아가면 STX조선이라든가 이런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지금 한진중공업이 첫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은행과 자율협약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네. 이 앞으로 이제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채권단이 실사도 하고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구계획 이런 것 등을 잘 지키는지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일단 양해약서 체결에 따라서 1,200억 원 정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을 해서 망하지는 않게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로 했고요. 네. 협약 만료 기간이 2018년 12월입니다. 이때까지 출자 전환을 통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이자 감면 또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줄 예정이고 이 한진중공업은 그 대신에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기로 이제 약조를 했는데 2조 원 규모의 부동산이라든가 대륜발전이라는 그 자회사, 네. 에너지 발전 계열사인데요. 이런 것들 매각을 하고 또 인건비도 줄이고 이 노동조합도 오늘 이 자율협약에 공감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율협약에 동의하겠다 이런 동의서도 같이 냈는데요.
이렇게 좀 서로 고통 분담을 해서 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네, 한진중공업을 통한 첫 단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이 시각 주요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증시 2,000선을 훌쩍 넘어서 한창 기대감을 주는가 했는데 요즘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나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오늘을 중심으로 한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4포인트 0.12% 하락해서 1980.1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3.71포인트 0.53% 상승해서 703.9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는 7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2,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상 부담을 준 역할을 했고요. 네. 반면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는 2,800개월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의 매도가 시장을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좀 상반된 모습인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오늘 업종별로는 좀 특이하다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화학업종, 정유업종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지금 미국에서의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정유화학업종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은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2.9% 올랐고요. LG화학도 2% 오르면서 그동안의 좀 부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이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두바이유와 서부 텍사스유 모두 $4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일주일에 한 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한 쌍, 일주일에 2쌍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 문자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IBM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이것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대한 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오염 지역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분석하고요. 인공위성 등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오염원 차단은 물론 미세먼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발표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언뜻 알파고 떠올리실 텐데요. 알파고는 구글이고요. IBM에서 만든 이것은 이름이 다릅니다. 예, 2글자고요. 왠지 좀 탐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로 정보 수집, 지식 재현, 사고 등을 활용해서 개방적인 질문에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이것 IBM에서 만든 겁니다. 이름이 뭘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한때는 우리 산업의 주력이라고 말했던 조선해운, 또 위기의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등 그동안 부실 기업들을 현사태까지 이르게 한 이 기관들에 대한 책임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의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외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 또 애널리스트들, 또 여러 가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손을 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앞두고 비상벨과 경고음을 울린다면 이 위험을 조금은 더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또한 없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은 더 놓치게 됐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뭐고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 경영학과 권영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현대상선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8일 전만 해도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 3일 회계법인이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 큰 문제 없다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게 알려졌거든요. 네네. 예. 불과 무너지기 얼마 전인데 괜찮다라고 얘기한 셈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심각한 도덕적 개입이 더 나아가서 일종의 그 전문가와 기업가의 유착,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회계법인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그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나 뭐 소액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실체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감사 보고서나 또 애널리스트의 그 증권자 뭐 보고서 같은 것들, 또 신용평가 회사가 판단하는 그 등급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고 사실은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미국도 네, 대형 맞습니다.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IMF 외환위기 때 이미 18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아직 처벌도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플레이선시, 자만심이 이제 팽배해져가지고 전문가들이 돈 앞에 자기 양심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아주 좀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돈 앞에 자기 양심을 버린다. 뭐 그만큼 양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원래 회계 기능이 갖고 있는 기업의 건전성 평가라든지 감시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유착되어 있나,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도대체 이 회계법인이 본래 역할을 못하고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된 건가,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네네. 가능하게 된 일입니까? 일단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회계법인들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감사 fee라고 하는 돈을 받습니다. 네. 그 돈이 굉장히 커요. 뭐 기업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서는 뭐 수십억이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적당히 써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방금 말씀하셨던 뭐 현대상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2014년도에 같이 경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 두 회사는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같은 동종업계에서 그 다른 두 개의 그것도 대주주가 있는 그 조선사들은 그 적자를 시현하는데 이 대주주도 없고 산업은행이 사실은 대주주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국책회사죠. 흑자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감사 보고서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그 뭐 추정 오류라고 그런 그럴듯한 변명으로 나중에 이제 특별 감리 받고 이제 정밀 감리 받고 이제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네. 자진 신고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면피를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 평상시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대형 사고가 나면 이제 책임 안 지려고 그 하는 행태들을 우리 금감원이나 감사원 쪽에서 철저하게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책은행의 부실 대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태, 도덕적 해이 같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 같은 업체들이 지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건전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고 네.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이 해당 회사 혹은 이 회계법인들은 일종의 취하는 이득이 있는 겁니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 기업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이제 산업 위기가 국가 위기로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나서고 국회도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언론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은 이게 일찍 이런 것들을 회계법인들이나 시장 워치독들이 이런 거를 발견해서 경고사인을 보냈더라면 네. 일종의 우리가 산업이나 국가의 경제를 환자에다 비유를 한다면요. 네네. 암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암 환자를 제대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암 환자니까 빨리 수술하면 낫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환자로부터 뭐 유착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환자가 수술받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모르핀 주사로 계속 넘어간다 그러면 네. 그 환자는 수술을 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구조수증의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습니다. 네. 사실은 해운이나 조선업이 골든타임을 한 3년 정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공적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그 맞습니다. 피해 지역의 피해 또 노동자들의 피해 구조조정 물으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결국 돈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사람이. 노동자들 전부 해고시키는 거하고 결국 국민들 피해보고 노동자들 피해보는 그런 것들로 골든타임을 놓친 그 책임자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회계법인이나 지금 신용평가사나 마켓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오프닝에도 분식회계가 이 가루 분자의 꾸밀식이다. 결국은 뭐 그럴싸하게 좋게 만들어서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마사지하는 거죠. 마사지하는 예, 거죠. 처벌을 화장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런 것들도 처벌 대상이죠? 이 처벌 대상이죠. 처벌 대상인데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네. 대우건설이 3,800원대 그 분식회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적발돼가지고 그때 처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이사 해임, 네. 권고, 검찰이 고발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20억 원 정도밖에 매기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작으니까 이런 분식회가 대규모 분식회가 드러나도 별로 이 솜방망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작년 9월달에 진웅섭 현재 금감 원장께서 네. 국정감사 때 이 법을 개정하다 해야 되겠다. 외관법을 개정해서 처벌 수위도 높이고 그 회계감사 법인이 컨설팅 같이 하는 것 경업도 아무리 자회사 형태라도 그 완전히 못하도록 금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대우도 언급하셨지만 과거 노무라 증권에서는 정확하게 물론 여러 가지 처리 결과를 놓고는 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한 바가 또 비교되기도 하는데 네, 노무라 증권 그 당시 애널리스트 고원정 씨가 네네.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아주 굉장히 일찍 얼리워닝을 한 적이 있었죠. 예.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신용평가입니다. 뭐 국가의 신용평가, 기업의 신용평가 사실은 아주 뉴스 단골 메뉴거든요. 좋게 네. 평가받을 때마다. 그런데 이 국내 신용평가와 국제 신용평가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외국은 A를 줬는데 우리나라는 A를 줬는데 외국 신용평가사는 B를 준다 이런 것. 이것 역시 지금 회계의 문제점을 말한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각하죠. 실질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실은 이 신용평가사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회사 네. 그 제대로 평가 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임 모게지 그 사태가 벌어져서 그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이 국내 그 신평사들이 국내 대기업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 받는 이유로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 등급을 주면 해외 신평사들은 보다 정밀하게 이 자료 검사를 해가지고 S&P나 무디스 같은 데서 투기 등급 또는 B 등급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어느 게 더 정확하냐. 국제 신평사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경실련에서도 구조조정의 5대 원칙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정말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인데 또 일부만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정확한 방향과 원칙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 예. 저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6.25 동란 이후로 가장 큰 경제적 국난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전 국민이 다 보았는데요. 이게 자꾸 재발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번 산업위기가 이 산업위기로 완전히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에 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구조조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면피성, 단기, 책임자 방기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불투명한 구조조정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국회 주도하에 조금 불편하고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는 불편할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원칙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원칙으로 네. 이번 한번 환골탈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물론 철저하게 원인과 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 구조조정 자체의 룰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채권단, 협력, 합청업체 여러 가지 이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저희가 또 한번 이 문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권용준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마음으로 걱정할 일이 많으면 몸도 참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또 몸도 걱정해야 될 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요즘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미세먼지일 겁니다. 태풍이나 재해보다 더 걱정스러운 이름이 된 게 미세먼지인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에 미세먼지 날씨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보 시스템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간 사실 미세먼지를 위해 10년 동안 4조 가까운 돈을 썼는데 그 돈의 효과는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대학교 김순태입니다. 네. 자, 미세먼지라고 하면 흔히 작은 먼지인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강에 해롭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오염 사망자 중에서 대기오염에 의해서만 이 15.9% 사망자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교수님? 예,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의한 위험성, 단지 좀 호흡기가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몸에 해롭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 사망률을 높이거나 기형아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지금 이런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공적으로 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단지 해롭다 이런 얘기만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그래도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호흡기하고 이제 그 심장 혈관에 영향을 주는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그 뇌질환이라든가 뭐 기형 이런 들. 네. 자,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좀 연결 상태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저희가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호흡기, 피부, 또 심장, 기형아 출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해 보고 여러분께 이 관련 위험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보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연령으로 보면 3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조차도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떤 경로로 이런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지금 경로가 밝혀졌나요? 보통 이제 사람이 머무는 곳이 시간하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질을 구분을 할 때 이제 실내와 실외로 나눠지는데요. 네. 뭐 실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제 모니터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실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머무는 곳이 가정인지 사무실인지 학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또 가정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환기를 하는지 뭐 취사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뭐 청결한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고층이라 괜찮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층 고층 고도에 따른 차이도 있나요? 물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대기오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전을 보게 되면 저층이나 고층에 대한 어떤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미세먼지 황사와 유관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이 이 중국 탓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확실히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저희가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네. 발생원은 자연 발생원하고 인위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자연 배출원 같은 경우는 주로 알고 있는 황사. 네. 그리고 이제 뭐 꽃가루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이제 인위적인 배출원은 이제 국내하고 국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중국이 얼마다 30% 수준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배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배출 자료 같은 것들 항상 불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도를 좀 줄여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중국이 한 30-40% 그리고 한국이 한 30-40%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전화 연결을 좀 고르지 못한 이유가 네. 제가 지금 한미 대기질 합동 관측 실험을 위해서 오산 미군 기지에 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료가 확보가 되면 보다 이제 더 정량적인 어떤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이 지금 또 이 한미가 합동으로 이 대기질 측정하는 그곳에 오산 미군 기지에 가 계시는군요. 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결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질에 대한 예보를 보니까 2014년 2월에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 오차도 많다. 또 기기 측정기 성능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예경보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통계적인 방법을 하는 예보 제도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관측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알려주는 경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보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체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한 5% 정도 정확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미국 중에서는 1990년 초유부터 이런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개선해온 점을 고려하면 네.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제 중국 관측 자료하고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향후에 개선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관측 자료를 이 토대로 하는 경고제 같은 경우에는 관측 장비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늦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다. 앞서도 제가 이 10년간 4조 정도를 허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개선시키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만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좋고 나쁜지 잘 모르면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점은 현재 우리가 모르는 점이 무엇이고 또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예로 뭐 서해안 그 지역의 화력 발전 같은 것들이 그 전에는 수도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종량적인 분석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뭐 정부뿐만 아니라 뭐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아마 다각적으로 접근할 때 원천적인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의 좀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뭐 인터뷰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뭐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에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중국에서 기여도가 얼마, 한국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고농도가 예상이 되면 뭐 뉴스나 문자 등을 통해서 외부 활동에 대한 회피가 이제 주요 대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 입장이 좀 바뀌어서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예보가 이제 그 고농도가 예측이 되면 국내에서 어떠한 배출원이 농도가 있어서 저감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를 줄이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책이 강구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배출량 또는 뭐 다양한 오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라는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도 있었지만 이 LEZ 환경지역 내 경유차 진입 운행 금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차량 부재 실시, 뭐 2부제, 5부제 이런 부재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 선진환경 국가에 비하면 조금은 아직은 느슨한 상태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일부 측면에서 보면 뭐 다소 느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유 자동차, 특히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경운차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그 자동차 특성을 고려했을 때 뭐 아마 강구될 수 있는 대책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 조건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이 달라지고 특히 노후 차량에서도 많은 배출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언제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일 텐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저희가 놓고 좀 바라봤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단기 5년에서 10년 정도. 네네. 예. 좀 단기적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제 개선돼 나가는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산 미군기지에서 또 이 대기질 관련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신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그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못했던 이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안전한 경제 생활을 위한 경제 수사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출 중개 사이트와 관련된 얘기 전해드릴 텐데요. 늘 전해드리던 김범수 팀장 대신 오늘은 박중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입니다. 예. 지금 좀 놀라운데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금년 초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이제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급전을 빌린다는 게시글을 남겼는데요. 네. 얼마 후에 이제 그 자신을 대부업자라고 소개한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자로부터 이제 집 근처에서 만나서 100만 원을 한 달간 쓰는 걸로 그 계약서에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선이자 40만 원을 떼고 6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한테서부터 계속 이제
그 10일마다 네. 변제 독촉 전화를 받고 이제 괴롭힘을 받고요. 네. 결국은 이제 또 이자를 90만 원 하고 연체 이자 40만 원을 낸 네. 그 불법 채권 추심과 보금리 피해를 동시에 입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 돈을 좀 빌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 중개를 통해서 대출은 받았는데 먼저 이자로 40만 원을 뗐다. 이것도 지금 현재 법적에 안 맞는 얘기고 그나마 갖고 있는 돈조차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시달리면서 갚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 뭐 대출 중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출 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가 네. 인터넷상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네네. 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손쉽게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웹사이트에 남기면 네. 그 대부 중개업체 직원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서 그 대부 업체를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뭐 흔히 보면 지금 당장 300, 뭐 500 이런 내용들이 연상이 되는데 예. 뭐 신용이 낮은 분들, 은행 문턱이 높은 분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이 솔깃할 것 같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이 좀 많은 편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런 피해자들이 이제 상담 전화가 걸려온 건수를 보면은 네. 대략적으로 한 월 한 100여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그 문제점을 잠시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요. 그 대부분의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는 이제 대부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아서요. 그 금융 소비자가 등록된 대부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소비자가 이제 미등록 대부 업체하고 연결되어서 대출 상담 등을 하더라도 불법 대체임을 바로 알아채기 어려웠고요. 그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게 큰 원인이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감독원에서는 이제 한국 대구 금융협회하고 협력을 해서요. 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을 하였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대출 중개 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 서비스를 링크해서요. 그 금융 소비자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쉽게 조회함으로써 네. 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제 가릴 수가 있도록 했고요. 네네. 둘째는 이제 대출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개 계약에 체결된 대부업체명이 모두 표시되도록 해서 네. 소비자가 대출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네. 끝으로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출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미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체가 지자체가 발급한 대부업 등록 사본을 제출받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출업체들의 피해 사항은 앞서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가 표시돼서 사전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이 미등록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대출중개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는 걸 아예 막는 것들, 지금 이런 대안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비자가 대출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 이 소비자가 직접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또 유의해야 할까요? 네, 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출 상담 시에 대부업체 상호를 문의해서요. 대출중개 사이트에 링크된 등록 대부업체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네.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미등록 대부업체이므로 즉시 대출 상담을 거절하고 네.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네. 다음으로 그 대출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지급 방침을 열람해서 네. 업체명이 표시된 대부업체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네. 개인정보 지급 방침에 표시된 대부업체가 아니라면 미등록 대부업체를 의심하시고 대부중개업체에 재차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금년 이제 3월 3일부터 대부법상금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이므로 즉시 대출 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박중수 팀장이었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왓슨입니다. 셜록 홈즈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왓슨, IBM의 인공지능이죠. 정답은 9139님입니다. 정답 왓슨. 채택되는 게 참 하늘의 별 따기네요. 날씨는 덥고 손님은 없네요. 네, 자영업 하시나 봐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